네, 여러분, 형사증거법, 형사법 2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명의 정도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증명의 정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잠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형사법 2에서 배우고 있는 증거법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초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증명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증거법 기초에 관한 부분으로서 지난 시간에 총소리라는 제목 아래 증거법의 체계에 대해서 넓은 의미의 증거법과 좁은 의미의 증거법, 좁은 의미의 증거법은 결국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증거법을 말한다라고 배운 바 있고요. 두 번째로 증거의 의, 그리고 증거의 여러 가지 종류, 그 다음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증거재판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증거재판주의의 의의가 무엇인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은 무엇인지,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불려증 사실은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증거재판주의에 계속해서 이 증명의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럼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가서 증명의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명의 정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즉 이른바 beyond a reasonable doubt라고 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면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얘기하는 증거 우월, 단순히 증거 우월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증명의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텐데요. 아래 판결들을 읽어가면서 저희가 앞서 공부했던 내용들, 증거재판주의 여러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판례를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법원 2008도 7112호 판결인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내용을 읽어보면 뇌물죄에 있어서 돈을 받은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부인하고 있고 물증이 없습니다. 금품 공여자의 진술, 돈을 주었다는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겠죠. 금방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 진술 금품 공여자의 인간됨, 또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지요. 네,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있지만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역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굵게 표시해 놓은 부분은 선택형 문제의 지문 등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사건 내용을 보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의 일의 지위 및 관계, 공소의 일이 뇌물 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공소의 일이 뇌물 공여자인 거죠. 공소 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7천만 원 및 미화 $10,000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의 일의 진술 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뇌물 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횟수, 일시 및 장소, 현금 교부의 방법,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공소의 일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고 공소의 일이 어떤 이득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공소의 일의 평소 인간됨이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의 일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공소의 일의 진술 중 일부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의 일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에서. 그에 대해서 대법원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뇌물 공유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뢰죄의 인정 기준 및 합리적 의심의 배제에 관한 법리 오해, 체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실제 실무에서도 뇌물수수죄에서 돈을 주었다는 사람과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상반될 때 그 밖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판례에서는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엄격한 증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엄격한 증명은 크게 두 가지를 요소로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법률이 인정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증거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이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번에 보시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다음에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7년 8월 22일 공소의 2를 통하여 공소의 1에게 공소의 1이 공소의 3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하는 한편 9월 12일 국세청을 방문한 수사검사에게 위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조기에 종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 또 11월 1일경 검찰에서 공소의 일과의 대질조사를 받을 때 공소의 일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애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조사 후에는 자수 및 자백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취하여야 하거나 취할 수 있는 대응책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는 그런 판례의 요지였습니다. 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이 1항에서 설시하고 있는 2의 1항에서 설시하고 있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2008년에 선고된 2006도 7915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문서 변조 공문서 행사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를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도 형법에서 문제가 여러 번 될 수 있죠.
피고인이 감사원에 근무하던 중 피해자인 감사원 제4국장 공소의 1이 피고인의 감사사항인 경기도지사 및 남양주시장이 효산그룹 계열의 주식회사 23세기 산업이 신청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건에 관한 감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시키거나 외부 고위층의 압력을 받아 피고인에게 감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제 감사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상사나 이런 상사들이 중단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지난해 5월 휴상콘도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공소의 1,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4국장이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하도록 지시하여 중단되었고, 감사 중단은 당시 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지만 그 윗선에서 이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압력의 지시자나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당시 남 국장 등에게 감사 중단의 부당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무시됐으며 감사원이 청와대의 직속기관인 만큼 청와대 측의 압력이 있으리라고 추측했다. 특히 공소의 2가 또 다른 사람이죠. 효산 공소의 3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점과 콘도미니엄 사업 신청 시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공소의 2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피해자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피고인의 감사를 이유 없이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서 마치 피해자 및 감사원 상부가 외부의 압력을 받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감사를 중단하도록 한 것처럼 말을 하고, 그에 따라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의 그와 같은 취지의 보도가 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이 다 무죄를 선고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강론적인 지식이긴 한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먼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느냐, 그리고 그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한 건데요. 형법 309조 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입증 책임 뒤에서 보겠지만 거증 책임.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고 해서 바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검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해야 할 것이지만, 특정 장소, 특정 기간에서 특정 행위가 없었는지는 검사가 합리적 없이 증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과연 그 입증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소명자료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다라는 것만 제시하는 것은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이번에서 얘기하는 판례의 법리는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대법원이 계속해서 판시해온 그런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감사기관인 사실, 23세기 산업이 효산 콘도 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우회적인 편법을 통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효산 콘도 사업 승인과 관련한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감사원에서는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양심선언을 전후하여 청와대 제1부속실장인 공소의 2가 효산그룹의 실제 사주인 공소의 3으로부터 효산콘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 무렵에 6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대통령 차남의 측근으로 알려진 공소의 7이 효산콘도 분양권 24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사실, 공소의 2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양심선언이 있기 전부터 청와대의 외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 매체에 의하여 계속 제기되어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의혹으로 공표한 외압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 있는 소명자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자료에 대해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허위임을 증명했어야 되는데요. 사항에 보시면, 이에 반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표한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에 있어서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무죄의 취지라는 얘기겠죠.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및 인식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항에 보시면 형법 309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2항의 공소사실이 1항의 공소사실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되는 소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1항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적시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309조 1항의 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공소장 변경의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그런 법리가 되겠습니다. 한편 309조 소정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유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인정이 되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될 것이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 쪽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리고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역시 309조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던 분은 이번 기회에 309조에서 말하는 비방의 목적,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놔야 되겠죠. 자, 원심은 피고인이 309조 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309조 1항 소정의 사실 적시를 통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공적 변경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양심 선언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위에서 주장하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판례에서는 다소 긴 판례였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고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 특정 기간이나 특정 공간, 특정 행위가 아닌 것이 부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부담을 지우고 그에 대해서 검사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허위사실이라고 그에 대한 증명이 없어서 역시 무죄였다는 얘기였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309조의 비방의 목적에 관해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존의 판례 입장을 확인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판례는요, 2013년에 선고된 2013도 8121호 판결입니다. 전에 봤던 판결 감사원 관련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생각보다 내용이 복잡할 수 있죠. 지금 보려고 하는 2013도 8121 판결도 실무에서 가끔 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죄명을 보시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그리고 배임, 이런 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기업 그룹에서 계열사 임직원 급여 등과 관련해서 업무상 횡령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주의적 공소사실과 뒤에 보시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원심에서 판단한 사안과 다소 대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한 사안인데, 저희가 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3 부분과 같은 법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바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입증이 돼야 된다.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하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과연 허위 회계 처리로 인출된 회사의 자금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사실관계는요, 여기 수업 시간에 다 읽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판단하기 만만치 않은 어려운 사건들이 입증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이 판례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판단들이 대법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이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비적 공소 사실에 관해서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죠. 그렇죠? 목적과 용도를 특정해서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공소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원심 판결에서는 그런 부분이 증명이 되었다고 봤는데, 대법원에서는 그와 같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2005도 9858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명을 보시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공문서 위조, 그 다음에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이런 죄명들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다수 의견의 판결 요지 중에서 다수 의견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금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따로 있는데 피고인과 또는 그 공모한 사람이 그 실제 토지의 소유자가 나다 라고 하면서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터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130조 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해서, 민사법 공부하면서 저희가 배웠죠.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그렇죠?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 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 시기는요, 판결이 확정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라고 봤던 판결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송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소송사기의 기수 시기에 대한 다수 의견의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형법 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다.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고,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이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 확정 판결을 받은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었었겠죠. 그리고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는데, 그 경우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소개를 하면 실행행위에 착수가 있다. 네, 이 부분이 누범의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것들은 다른 법률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었고, 사실 4번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판례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 추징의 사유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는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어야 한 대상인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즉 자유로운 증명에 의할 수 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법이 인정한 적법한 증거조사 방법을 거치지 않더라도 아는 증거에 의하여서도 몰수 대상인지 아닌지, 또 추징액이 얼마인지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자유로운 증명이라 하더라도 증거는 있어야겠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판례 몇 가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엄격한 증명의 대상과 또 증명의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의 편의를, 녹화와 시청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정도에서 일단 중단하고,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증거재판주의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과 증명의 정도에 대한 판례들을 쭉 공부하면서 저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